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우리 이봉우 팀장이 이번 주에 방송을 결국은 3건이나 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했으면 내가 휴가를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일주일 내내 이봉우 팀장한테 하고 휴가를 가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5일 연속. 제발 저 그런 생각 정말 자주 했는데 민원연 다니면서 딱 자면서 너무 피곤할 때 눈을 딱 뜨면 며칠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예를 들어 12월 19일이 지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 일이 다 했다는 소리잖아. 12월 19일이. 근데 요즘은 나는 눈을 딱 뜨면 총선이 끝났으면 좋겠어. 내년 총선까지 얼마나 바쁠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요. 어떻게 총선 모니터를 민원연이 잘 준비해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자, 아무튼 가봅시다. 그래도 그런 기적은 발생하지 않으니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됩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민주인권평화박람회 민주콘서트가 열립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장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0가지 사안 중에서 언론 민주화를 향한 참 언론인들의 투쟁도 들어 있습니다. 바로 자유언론 실천선언, 그리고 보도지침 폭로, 그리고 한겨레 신문 창간입니다. 74년, 86년, 88년에 일어났던 언론 민주화를 위한 아주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제목을 민주화와 언론개혁의 한기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붙였어요. 이런 토크쇼를 합니다. 누가 오시냐면요. 임재경, 신홍범, 이부영, 김주원 선생님이 오십니다.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임재경 선생님께서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출신 언론인이고요. 한겨레 신문의 전 부사장이십니다. 사실은 한겨레 신문의 3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신홍범 선생님께서는 조선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전 위원장이셨고요. 저희 민원연의 그 미디어 탈곡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자주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조선투위의 기자회견 등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부영 선생님께서는 자유언론실천재단의 이사장이시고요.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부영 선생님이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셀럽이라고 할 수 있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김주원 선생님. 보도지침의 폭로를 이끈 당사자입니다. 전 한국기자협회장이셨죠.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요. 3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고요. 날짜는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열리고요. 남영동의 민주인권기념관 본관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습니다. 오시면요. 토요일 이날이 민주인권평화박람회의 마지막 폐막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사가 되는데요. 박람회의 모든 전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드시고요. 1시쯤 나오셔서 전시장도 보시고요. 이곳이 아시다시피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거든요. 보존되어 있는 김금태 선생님이 고문받았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람을 하신 뒤에 3시에 저희 토크쇼를 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저희랑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토요일을 같이 보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볼 텐데요. 독자 40% 보상과 관계없이 뉴스 유료 구독의 의사가 없어라는 제목의 강하영 기자 기사예요. 근데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에 이용자 분석을 통한 디지털 뉴스 유료화 방안이라는 연구서를 냈대요. 근데 이 연구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은 1,000명이었는데 1,000명 중에서 11.8%만이 직접 돈을 내고 신문을 구독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고요. 35.8%는 다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 신문을 정기 구독을 했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을 냈는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설문 대상자의 63.5%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는 45.6%였고요. 유료 TV는 41.9%, 만화, 웹툰, 소설은 24%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문을 자기가 돈을 내고 구독한 사람은 11.8%밖에 안 내고 아빠가 해준 거 뭐 이렇게 남이 하는 걸 내가 본 거는 35.8%.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향후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신문을 유료 구독하겠다고 한 사람은 12.1%밖에 안 됐습니다. 이 조사 대상자의 40.1%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든 관계없이 뉴스의 유료 구독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나마 20%는 상품권을 받으면 내가 또 이북 리더기나 태블릿 PC 같은 단말기를 받으면 이 사람들도 지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 뭘 드리면 이걸 받고 할까 고민하고 이 조사를 했겠지. 옛날에 비대 뭐 자전거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북 리더기나 태블릿 PC 같은 단말기를 받으면 하는 사람이 15.4%, 그다음에 제휴 서비스를 할인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10.1%, 언론사 뉴스 서비스사 주최 행사 참석의 기회를 준다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7.8%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 편집자, 앵커 등 뉴스 생산자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은 3.1%에 그쳤다고 합니다. 관심 없나 보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상품권이 20%. 돈으로 줘. 너무 슬프다. 지불해주면 100%일 언론 교육, 지불해주면 100%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신문 사면 집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설문 대상자들은 광고와 무료 이용과 광고 없이 유료 이용의 경우에 광고를 보면서 무료 이용을 하겠다라고 택했대요. 뉴스 정보 지식 분야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52.5%는 광고 플러스 무료 이용을 택했고요. 7.8%만이 광고 없이 유료 이용을 하겠다라고 택했다고 합니다. 다만 둘 다 비슷하게 선호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2.5%라서 적어도 일부 이용자들에게는 유료 모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노출 없이 유료 이용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료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압도적이었고요. 편리한 접근성과 맞춤형 서비스, 이용자 친화적이고 쾌적한 인터페이스는 소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는 8월 23일에서 9월 1일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1만 4,771명에게 이메일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1,249명이 조사를 완료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등을 고려해서 최종 1,000명의 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됐다고 합니다. 네. 재미있는 조사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특히 신문사가 지금 이제 심각한 어떤 경영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담아서 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슬프네요. 왜냐하면 광고 플러스 무료 이용을 이렇게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의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사실상 없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돈을 모든 곳에 다 낼 수 없어요. 저희도 지금 그 민원연이 요즘 계속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 미디어 개혁 그 네트워크 거기에 주된 핵심이 뭐냐면 지금 시민들이 언론을 보기 위해서 언론뿐만 아니고 그냥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기형적으로 다른 쪽 통신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좋은 언론을 소비하는 쪽으로는 거의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신료를 좀 올리고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수신료를 뭐 갑자기 올려주자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고 막 민원연이 KBS 지금 하지도 못하는데 막 수신료 올려주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건 아닌데 이 돈이 그 수신료 2,500원은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문 하나 구독하는 게 2,500원인 시절에 만든 수신료예요. 그러니까 신문 하나를 보는 것과 KBS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의 그때 당시에 만들 때 그 정도면 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문 구독료가 15,000원인가요? 지금 그렇게 그렇죠.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수신료는 안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뉴스를 너무 무료로 보는 것에 길들여져 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나 스트리밍이나 책은 그 웹툰까지도 돈 보고 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걸 돈을 보고 봐야 그 작가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다 그냥 막 어떻게 막 불법으로 막 돌려고 불법 파일 만들어가지고 막 보고 했는데 요즘은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신문에 있어서는 다 광고로 해. 광고로 유지해 니네. 그리고 나는 그냥 신문 뉴스는 그러니까 신문뿐만 아니고 뉴스는 그냥 웬만하면 공짜로 볼래. 내 주머니에서는 안 나가게 할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사실은 광고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다 우리 돈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의존해서 언론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좋은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뭐 기업 광고든 정보 광고든 네. 뭐 사실은 잘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미디어 오늘도 전에 유료 모델을 만들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갈 길이 멀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 대한 언론 문제,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책임과 의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만 해서는 언론을 바꾸어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언론은 구독도 해주시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구독 안 해도 신문 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인터넷 보면 그렇죠. 다 나오는데 뭐 그렇지만은 구독 모델을 좀 유지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구독이 싫으면 후원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종이액이 아까워. 그러니 나는 그냥 후원으로 돌리겠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좋은 언론을 좀 소비해 주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니까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네, 독자들이 바뀌죠.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시영 씨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달의 좋은 보도, 10월에 이달의 좋은 보도를 두 개씩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 보도가 또 2건이나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시상식을 했는데요. 그 시상식에 상장이 38개가 나가요. 완전히 내가 무슨 상장 공장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쟁쟁한 분들이 진짜 무슨 올해 좋은 보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일이고요. 특히 저는 이 보도가 재미있었거든요. 제가 유난히 이 성교육에 관심이 많은 성교육 전문가 나름 제 민원연을 그만 안 하면 아마 성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진짜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2의 구성의 선생님. 그렇지.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생각했어.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번 달에 좋은 보도가요. 신문 보도만 지금 저희가 안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바로 성교육과 관련된 보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것을 우리 후보로 올려준 공시형 활동가의 그 어떤 그 성인식도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 그렇게 또 치고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보도로 보고 후보로 올려줬어요. 네, 그러면 이달의 좋은 보도 신문 보도 누가 받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에는 경향신문에 그 성이젠이라는 기획 보도가 선정이 됐는데요. 성교육 이젠 젠더 교육이다. 이걸 줄여서 성이젠이라고 한 겁니다. 9월 27일에서 11월 8일까지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6차례의 연재를 통해서 총 13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걸 다 읽지는 못했고 몇 개만 지금 읽었거든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나는 저쪽 그 유럽 쪽 얘기만 주로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푸는 이야기니까 그 6번의 연재를 첫 번째 연재, 두 번째 연재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계획보도가 총 6번의 연재로 돼 있는데요. 그 앞 세 연재는 이제 희망편, 그러니까 말하자면 희망편이고 그 유럽 쪽의 선진적인 사례를 다룬 거예요. 희망편. 그리고 뒤에 세 편은 약간 절망편.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약간의 희망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로 약간의 희망을 보는. 네, 전체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사례들을 모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희망편이죠. 네. 스웨덴의 사례인데요. 가장 시사점이 있다고 본 거는 스웨덴에서의 성교육은 성을 억제해야 할 것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언덕건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스웨덴의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교과 과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특징인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자유롭게 성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서의 동의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스웨덴 성교육 자료는 되게 구체적으로 돼 있고 애들한테 뭐 알려주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경향신문에서 스웨덴 성교육 진짜 막 5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 자료가 나오는데 그 성기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거를 보려면은 한국에서는 성인인증을 받아야 된대요. 네. 제가 직접 봤더니 진짜로 성인인증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과 한국의 관점의 차이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보여주고요. 네. 이게 다 스웨덴의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다 시행되는 건데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 학교 성교육을 보조하는 시민단체나 이제 언론계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도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스웨덴에는 200개가 넘는 이제 성 관련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애들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내원을 하면은 학교 성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보들도 다 알려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천국이지 뭐 네. 우리에 비하면 그죠?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도 잘하지만 바깥에서 나가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뭐랄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나오는데 아이슬란드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우리 민원연에서도 발표했던 WEF 성격차 지수 기준 10년째 1위인 성평등 모범 국가입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에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성평등 교육은 어떤지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연재로 나왔어요. 요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이슬란드 사례는 이런 여성주의 이슈를 되게 많이 따라와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보통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막 성평등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뭐 잘 될 거라고 통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슬란드는 반대로 그 성분리 교실을 만들었대요. 네. 성분리 교실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유치원 설립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린아이일수록 전통적인 성을 기준으로 장난감이나 옷을 고른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너무 작은 상자에 가두기 때문인데
가능하면 더 어린 나이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뭔가 그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할 때 남의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전통적 성역할에 더 갇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준거 집단이 설정이 되면. 그래서 성분리 교실이 이렇게 그 전통적 성역할을 깨는데 좋은 학습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남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되게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격차 지수 기준 10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성평등 모범 국가인데 그래서 여성에 대한 지위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남성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백래시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백내시가 뭐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그 거기에 무조건 반대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랑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그 직업별로 이제 성분리가 되게 심하게 돼 있대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교사 같은 경우에는 90% 넘게 여성 교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남성에 대한 편견, 직업별 성분리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아이슬란드 사례는 사실은 이 성분리 교실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유치원에서 여자와 남자를 갈라서 반을 갈라서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좀 이제 못 들어본 것이다 보니까 신기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오히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아이들이 빠져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꼬마 마초, 그 다음에 꼬마 숙녀 막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목만 봐도 오히려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 남자애들이 상냥해지고 그냥 본성대로, 그러니까 여자에게 어떻게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성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유치원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실패하지 않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늘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참고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이 세 번째로는 독일을 가거든요. 독일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독일은 이제 그 성교육 기관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그 공교육은 이제 성교육 이수 시간만 이제 체크를 하고 실제 성교육 커리큘럼은 이제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독일 수도인 베를린 지역 12개 구의 성교육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그 이제 성교육을 일종의 민영화를 한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나 자위나 포르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 정체성이 다양한 만큼 교육법도 다양할수록 좋다고 하고요. 굳이 한계가 분명한 학교로 교육을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좋은 사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좋은 사례를 성교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사실은 애들 성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게 부모가 너무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좋은 성교육을 하면요, 부모가 발칵 뒤집혀요. 세상에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다니 이게 지금 미쳤나 뭐 이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스웨덴의 뭐 성기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외부에서 거의 상담에 가깝게 성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피임도 굉장히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주면 지금 애들에게 성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네. 그래가지고 성교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굉장히 제가 나름 진보적인 그 느낌의 학교를 그 대안학교를 우리 애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느낌이라고 말하는 거는
생각으로는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셔요. 대부분의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그런데 정작 내 아이에게 성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것이냐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계속 약간의 순결 교육 또는 성폭력을 하지 않도록만 하는 교육 뭐 요런 정도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의 성교육은 보면은 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좋게 그야말로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절제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그냥 잘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고치지 마, 임신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성교육으로만 가고 있는 그 현실이고 그러니까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도덕만 그렇죠. 계속 주입하는 그런 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람이 모든 정보를 알면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서구 사회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면은 막 자꾸 그거를 잘 써먹을 거라 막 악용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성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모두들 안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가 보기엔 더 음란 마귀가 쉬운 거지. 그래서 그런 그렇죠. 책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동화책도 보면 요즘 애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굉장히 이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만들었나라는 동화책을 보면 이렇게 체위가 되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애들한테 읽히냐고 막 부모들은 막 노발대발하거든. 근데 애기들은 그냥 이렇게 봐요. 너무나 왜냐면 정말 이렇게 해서 애기가 내가 동생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구나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기 모양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성기 모양을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이라는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학교나 굉장히 밝은 장소에서 그 모양을 보고 아 우리 여자는 이렇게 생겼고 남자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면서 배우는 것과 포르노를 통해서 배우는 것 언젠가 보잖아 아이들은요. 그렇죠. 크다 보면 대부분 보게 요새는 되거든요.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네. 보는데 그렇게 뭔가 뭐라 그러지 음지에서 자기 혼자 보는 것과 교육적인 장소에서 엄마나 아빠나 또는 선생님들이 권하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는 그 처음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는 국가나 학교에서 이렇게 이 나이에는 이 정도까지 정보가 해도 된다라고 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가도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믿고 막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애들한테 지금 성행위를 조장하는 거야? 애들을 그러면은 피임하고 콘돔 쓰고 그럼 하라는 거야?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다른 나라를 이제 아까 말한 절망의 곳을 이제 찾아갔거든요. 그건 어떤지 좀 들어봅시다. 네 번째 연재에서는 이제 중남미를 찾았는데요. 네. 특히 멕시코랑 콜롬비아를 찾은 겁니다. 근데 중남미에는 이제 그 마치스모 문화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그 흔한 말로 하면 마초 문화인데 이게 그 유럽인 침략 역사 있잖아요. 이런 거랑 그 보수적인 카톨릭교 문화에서 네네.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탄생한 남성 중심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막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이제 여자를 몇 명과 잤느니 이런 걸로 자랑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랑 약자에 대한 폭력을 이제 긍정하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 1994년에 이 문제로 국제협약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국제 협약을 맺었다고? 네. 이거를 없애자. 그러니까 마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라는 말이 이 중남미에서 나온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 처음 알았네요. 중남미의 남성주의 마치스모. 이 마치스모 문화를 극복하자는 국제협약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가입시켜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더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경향신문은 이제 멕시코에서 취재한 거는 마치스모 반대운동 단체 시민단체인데요. 핸데라고 하는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네. 핸데는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마치스모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성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핸데 설립자 인터뷰에 따르면은 남자들은 술, 축구, 여자의 주제로 잘 대화하지 못하는데 남자다움을 강요받고 자란 탓에 분노가 아닌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른다.
이는 자연히 폭력으로 이어진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는 갱단들이 막 엄청 돌아다니고 네네. 되게 위험한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마치스모 문화가 되게 심각한데 경향신문이 콜롬비아에서 취재한 거는 청소년 대상 마치스모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콜렉티브라는 시민단체랑 공교육기관이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핸데나 콜렉티브나 둘 다 그 종교단체랑 학부모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콜롬비아에 따르면은 80, 90년대 성교육 프로그램은 교회랑 학부모로부터 막 이게 포르노냐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교사가 막 파면되는가 하면 불과 3년 전에 콜롬비아에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교육과정에 넣으려던 교육부 장관은 그 스스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그죠? 네. 조금 더 강하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여기까지 하긴 가지도 못한 지금 가지도 상황입니다. 못하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절망편에 미국이 들어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가요? 그래도 미국은 멕시코랑 콜롬비아에 비해서는 네. 좀 희망적인 사례예요. 왜냐하면은 그 브리아나 투오미라는 분은 이제 성폭력 피해를 15살에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하고요. 네. 그 후로 유대 여성 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일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18살에 대화를 바꿔보자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입안을 해가지고 네. 일부 교육 기관이 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청소년에게 12시간에서 16시간의 그 성교육 또래 프로그램을 상담. 또래 상담을 이수하게 한 뒤에 이들이 직접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하신 또래 교육이라고 네네. 요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또래 청소년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업에 대해서 수용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경향신문이 소개한 다른 하나의 사례는 네. 그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오클랜드라고 있는데 네. 이 도시가 진짜 마경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네. 범죄율이 되게 높고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금요일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엉덩이를 때리고 다니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쿨미투 형식으로 여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스쿨미투 공론화의 그 결과로 이제 2017년 6월부터 교육기관의 성폭력 성차별 문제만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 배치를 확대를 하기로 했고요. 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 예방 정책이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스쿨미투가 지속되지만 한국의 학교나 교육당국은 무감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 교사들은 징계를 받고도 별도 교육 없이 복직한다. 동해를 가르치는 성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거의 뭐 우리랑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슬랩S 플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금요일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다니는 이런 거는 다 그냥 다 정학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전통이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남의 나라 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도요. 굉장히 이상한 놀이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하는 놀이들 중에서 문제적 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아이들이 노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이거 관행이잖아요. 애들이 노는 거를 가지고 이거 노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노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언젠가는 끊어야 되는 거라면은 끊으면서 벌도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작은 징계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스쿨미투가 있을 때 사실 좀 엄중하게 징계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점점 더 우리나라랑 비슷해지잖아요. 아까 멕시코도 그렇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 유럽처럼 가는 건 우리한테는 좀 먼 일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 미국과 멕시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유럽 쪽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 유럽에서는 이
뒤에서 다룬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반대나 논란 이런 거. 논란 이런 거 다 60, 70년대에 겪었다는 그쵸.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막 50년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 네. 이렇게 진보된 성교육 제도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백넷이 우리가 말하는 뭔가 성교육 정책이나 또는 진보적인 뭐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평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막 반대하는 그런 백넷이도 되게 심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마지막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만 좀 전해주세요. 캘리포니아주가 네. 중고교의 성교육 교육 과정을 구체화를 하고 네. 그리고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이런 내용을 담은 그 건강한 청소년법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종교계를 네, 네. 중심으로. 네, 근데 정말 기막힌 거는 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한인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부끄러워라. 어잉. 수출을 네, 기독교계 한인들이 주축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 기독교인들이랑 무슬림들까지 나서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교육당국 관계자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90%는 이걸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 교육청이 네. 공식 성명도 냈대요. 그 성명 내용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10대와 학부모를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정책이 이제 우리는 막 추진력이 와서 있는 시위하면은 그냥 나는 사실은 뭐 성소수자를 뭐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뭐 자기 호불호나 얘기하고 있고 자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자, 아무튼 경향신문이 이렇게 개방적인 성교육을 도입하면서 갈등을 겪는 캘리포니아주의 모습은 한국 사회가 곧 맞닥뜨려야 할 미래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은 이미 맞닥뜨렸죠.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에서 성교육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성교육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사회는 정말 성인들의 이 성인지 감수성과 성교육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른이 지금 완전 꽝이야. 그런데 더 몰라. 그러니까 애들은 오히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말을 하지? 라고 개념 없이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도 그렇고 성에 대한 순결 교육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자, 경향신문의 마지막 내용은 젠더 교육이에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교육과 젠더 교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그러니까 성교육은 맨날 그냥 무조건 그거야. 피임. 그리고 순결. 그 교육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교육이 아니고 젠더 교육을 해야 된다. 인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요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근데 그 위에 유럽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마땅히 이게 자연스럽게 네, 이게 스토리가 가잖아. 분리될 수가 없는 게 네. 왜냐하면 그 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까 그 관계에서 평등을 지향을 하려면은 네. 당연히 그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분리가 돼서 논의가 되었던 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마지막 경향신문의 마지막 6번째 연재에서는 이제 한국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우선 교사들의 초등 젠더 교육 연구회 아웃박스라는 단체인데요. 네. 아웃박스 교사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하는 성교육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유럽에서 사례로 소개했던 그런 교육 과정들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학생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바뀐다고 하고요. 네. 그 이제는 젠더를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더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스쿨미투를 계기로 만들어진 청소년 여성주의 단체 그 위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거기를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 위티는 이제 그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월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쿨미투 운동을 알렸고 이 내용은 이제 그 한 달 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그 권고를 했거든요. 거기에 일부 내용이 반영됐다고 하고요. 그 위티의 양재 대표라는 분이 경향신문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성인 남성의 관점이 아니라 약자들이 자신의 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인 젠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교육 자체가 뭐가 어렵겠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굉장히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항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이야말로 오히려 저희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면 이게 방송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성교육과 관련돼서 방송이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거든요. 이 경향신문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정말 이게 신문도 보면 좋지만 사실 사람들이 신문보다는 방송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보도에서 이런 시리즈들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좁은 말도 안 되는 그 옛날의 가치관 속에서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어른들이 하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 좀 정상적인 성교육, 저는 뭐 진보적인 성교육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 수준의 성교육을 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교육이라는 게 절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이제 부모 자체가 성에 대해서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관계 있잖아요. 부모의 관계도 굉장히 대등해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도 사실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성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성교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가야 할 길이고, 우리 사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네. 이 기사의 인터넷판을 쭉 보면은 댓글이 있죠. 댓글이 있는데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좋은 소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요, 진짜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네, 기레기 소리도 엄청 많이 들었고요. 상처받지 마시고 이런 보도들 더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팟빵에 천국의 숭님이 특권과 자유만 있고 책임과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 저널리즘은 갈수록 더 타락하고 그 병폐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법적인 제어 장치가 정말 절실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정찬영 사장 노종면 보도국장 체제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는데 화가 나네요. 거듭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노조의 행태를 보아하니 YTN에 대한 미련도 이제 걷어차버려야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좀 애매한 거는요. 노조가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 노조가 책임져야 될 문제는 사실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노조가 투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의 기자들이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아직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자꾸 그런 저 혼자, 그리고 SBS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랬는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눈치는 본다. 네, 눈치를 보니까 계속 압박을. YTN은 과반 노조인가요 지금? 그럴걸요. 네. 그리고 아마 그 노조가 기자가 거의 중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연곰탱님도 그나마 아직 SBS 구성원은 아직까지 깨어있는데 언제 다시 변심할지 모르니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솜진채 발견님께서는 KBS에서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다니 고봉순을 몇 년째 욕했더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주말에 꼭 보겠습니다. 35주년 행사는 평일 낮이네요. 아쉽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 평일 낮이 아니고요. 저녁에 6시 반부터 진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을 내서 종일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면 되고요. 퇴근하시고 7시에 부지런히 7시까지 오셔도요. 저희 주요한 행사들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날은 또 우리가 달립니다. 뒤풀이가 있습니다. 네, 늦게라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련곰탱님께서는 요새는 직장을 다녀가지고 못 봤는데 지난달에 금요일에 대체 휴무를 내서 뭘 봤다는 거야? 성시경 닮은 활동가님의 소소한 방송사가 이거 제 방송사고. 이게 공시영이에요. 네. 얼굴을 찍다가- 샥샥샥샥. 이거 찍다가 그 카메라 전환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사진 찍히는 거 진짜 싫어해서. 네, 노란색 메모지님. 민원녀는 너무나도 조용하여 방문을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열일 중이셨습니다. 네. 회원 티셔츠 찾으러 다녀왔어요. 앞으로도 음. 수고하세요. 엽서도 받아올 걸 회원의 날에 못 가는데 잉 하셨습니다. 아, 이 노란색 메모지님께서 빵을 네. 사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못 봤는데 빵만 먹었습니다. 네. 왔다 가셨다면.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국예수님께서 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도를 하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참 좋긴 한데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쁜 보도할 때처럼 시급하게 꼭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우리는 엄청 열심히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719화 편의 댓글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그 김어준 공장장의 안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그 김야옹군이에요. 네. 김어준 공장장의 안녕이 다급해졌다. 크크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79년생인데 멋 모르던 어릴 적에는 내가 박정희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었죠. 다 보수 텃밭 경북에서 자란 부모님 덕입니다. 좋은 다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말에 네. 꼭 볼게요. 민원년 잘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떤 사람은 저는 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거한 날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호아케이님 지방 방송국들 응원합니다. 요즘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검찰도 개그를 하는군요. 허허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깨시미님 다행이네요. SBS 보도본부장 임명 동의 부결. 다행이라고 박수 쳐주셨습니다. 네. 다시 산이님도 힘내라 민원년 잘한다 미디어 탈곡기 아자아자 하셨습니다. 최철우님께서도 활동가님들 목소리를 통해서 좋은 보도들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들으니 참 좋습니다. 네. 아직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원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이 사람들이 또 더 좋은 보도들을 계속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꾸 기레기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좋은 보도를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또 비판대로 해야. 네네. 야, 그거요?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좋은 재미있는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오후 3시에 남영동 지금 민주인권기념관에서 하는 토크쇼에 또 불이 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푹 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년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년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